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4단원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주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체로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변화와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며 나눈 세 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그래프를 먼저 분석해보면 지금 현재 여름철 북극 면적은 점점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점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얼음 면적이 줄어들었네. 왜 그렇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온실 효과가 강해져요. 온실 효과가 강해지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얼음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기온이 따뜻해지니까요.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은 대체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거야. 방금 얘기했죠.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겨서 기온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 B는 맞고요. 자, 온난화가 발생하면은 얼음들이 녹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바다로 가겠죠? 따라서 해수면은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2번 그림 가는 지구 전체의 기온 편차와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를 나는 지구 전체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 편차라는 것은 관측값과 평균값의 차이다 라는 겁니다. 자,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구 전체도 약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쫙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전체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한다.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하게 증가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구 전체의 기온보다 빠르게, 자, 빠르다, 느리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금 봤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느린 거고, 기울기가 급하면 빠른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 기온 변화보다 좀 더 급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니까요. 이 기간 중 지구 전체의 평균 해수면은 높아졌겠죠. 왜요? 앞에서 배웠지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지구 전체적으로 온난해진다. 즉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빙하가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3번 그림은 1910년부터 2010년 동안 측정한 세 도시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먼저 보면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 온도가 좀 높죠. 위도가 좀 낮아서. 그 다음에 서울과 프랑스가 있는데요.
자, 서울과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서울의 평균 기온이 프랑스의 평균 기온보다 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온 상승 정도가 좀 더 빠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 세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어요. 평균 기온 상승률은 서울이 낭트보다 높습니다. 왜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요. 디귿, 이 기간 동안 지구의 전체 빙하 면적은 대체로 감소했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빙하가 녹아요. 녹으면 면적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4번 그림 가와나는 19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과 부산의 여름 일수와 겨울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울을 보면은 94에서 142로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겨울 일수는 132에서 110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구온난화의 한 현상 중에 하나인 여름은 증가하고 겨울은 낮아지는 그래프이죠.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여름이 101일 정도였는데 140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72일이었는데 그리고 49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 부산에서 여름 일수와 겨울 일수의 차이는 1910년에는 101에서 72만큼 노란색 기둥만큼 차이가 났는데요. 2016년에는 140에서 49로 즉 초록색 기둥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직접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기둥의 길이를 보세요. 어디가 더 긴가요? 2016년이 더 길죠. 즉 이 차이값이 2016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려우면은 숫자로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여름 일수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자, 서울은 142일에서 94일이니까 48일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140에서 101일 빼면은 39일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땡, 디귿, 서울과 부산에서는 온난화가 진행되었다. 즉, 여름이 길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한 현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온난화가 맞습니다. 정답 4번. 5번입니다. 그림은 수도권의 계절별 길이와 각 계절이 시작되는 날짜의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여름은 증가하고요. 겨울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증가, 겨울이 감소해요.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학생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대화. 봄꽃인 개나리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졌다 라고 배웠어요. 개나리 말고 벚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할 거야. 자, 이렇게 온도가 점점 높아진 아열대 기후를 가진 지역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예전에는 따뜻한 데프리카라고 부르는 대구에서밖에 재배가 안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여러 군데에서 특히 북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맞는 현상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림은 가와나 두 기간의 평균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벚꽃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졌다고 했는데 그림으로 직접 보면은 3월 27일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A의 위치 지역을 보면은 3월 27일 기점과 4월 10일 기점에 딱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2041년부터는 3월 27일보다 좀 더 빨리 개화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시기가 빨라진 거죠.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기억 A에서 벚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진다. 맞죠? 왜 이렇게 빨라져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주제 2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인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지역별로, 즉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표층 해류는 바로 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류와 이렇게 바람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 해류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60도와 30도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위치에는 바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풍이 아닌 편서풍의 영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니은 북태평양에서 중위도 해역의 표층 해류는 중위도 해역은 적도보다 조금 더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북태평양 해류 순환은 현재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는 시계 방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할까요? 시계가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죠. 따라서 표층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맞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정답. 8번. 그림은 표층 해류의 순환과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데요. 지금 그림의 형태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같이 보면은 북적도 해류 보겠습니다. 자, 북적도 해류 보면은 현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오른쪽이 동해안이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도에서 오른쪽이 동쪽, 그 다음에 왼쪽이 서쪽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동해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해류는 서쪽으로 흐릅니다. 남적도 해류 보겠습니다. 남적도 해류는 지금 현재 구간을 보니까 영도에서 30도의 구간에 있고요. 남반구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풍의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죠. 따라서 남적도 해류는 북동무역풍이 아닌 남동무역풍인 거고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북적도 해류입니다. 디귿, 표층 해류의 순환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킨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형광펜 처리했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9번. 그림 가는 대기 대순환을, 그림 나는 태평양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지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각각 위도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바람의 명칭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적어 놓고 아래에 기억, 니은, 디귿을 봐야 합니다. 자, 비는 무역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0도에서 30도의 위도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은, 기역의 해류는, 자, 기역의 해류의 위치를 볼까요? 30에서 60도 사이에 있죠? 누구의 바람을 받는 거예요? 바로 A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류는 A에 의해 형성되는 게 맞고요. 가와 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전달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설명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입니다. 그림은 남반구의 대기 대순환과 남태평양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때 항상 이렇게 0도와 30도, 60도 이렇게 서로 구역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남반구에 이 S 표시는 남반구란 뜻이에요. 남반구. 자, 30도의 지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무역풍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불고 편서풍도 이런 식으로 불죠. 그러면 30도의 위치에서는 공기가 몰리는 걸까요? 아니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바로 공기가 다음과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네요. 자, 그렇다면 위쪽에,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3D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공기가 결국 위로 올라갔던 위에 있던 녀석들이 내려와야 자꾸 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날씨가 구름이 생성될까요? 아니면은 맑은 하늘이 생성될까요? 맑은 하늘이 생성됩니다.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 고기압에 의해서 맑은 날씨가 생성돼요. 반면에 상승기류에서는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린다라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에 의해서 날씨는 맑고 건조해집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맑고 건조할 때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어떨까요? 바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맑은 하늘이니까요. 빨래가 되게 잘 마를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입니다. 니은, 해류 A는, 해류 A 볼까요? 위치 볼까요? 해류 A 어디 있어요? 30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거죠? 이 60도 근처에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편서풍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극동풍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다가 해류가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디귿,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주제 3번 엘니뇨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자, 엘니뇨는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동쪽에 있는 영역에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인 동쪽에 따뜻한 물이 쌓이게 되어서 평소보다 수온이 높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1번 그림은 엘니뇨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연직 단면을 표는 이 시기의 해역 기역과 니은 중 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피해 상황이 기역인지 니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엘니뇨는 왜 발생한다고 했었죠? 바로 원래 바람이 무역풍이 이렇게 휘잉 불어서 찬 물이 위로 올라오도록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즉 서쪽으로 쌓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태평양 쪽에 원래 따뜻한 해수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쌓임이 덜해서
찬 해수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히려 따뜻한 물이 많아져서 수온이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에 기역은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 오지 않아서 수온이 낮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온이 높으면 증발량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구름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이제 구름이 형성하게 되고 구름이 있으면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되죠. 강수량이 늘어나게 돼요. 반면에 수온이 낮으면은 이제 공기가 하강 기류가 형성되게 되어서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게 됩니다. 평소보다요. 자, 그러면 피해 상황을 한번 볼게요. 피해 상황에서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감소하였다, 줄어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용승이 안 돼요. 용승이 안 되는 것은 기역이었나요? 니은이었나요? 니은이 용승이 안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피해 상황은 니은 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표의 피해 상황은 기역이 아닌 니은에서 발생한 거고요. 니은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소보다 두꺼워집니다. 얇아졌으면은 용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약해야 엘니뇨가 발생한다. 잊지 마세요. 정답은 디귿.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일평균 강수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일평균 강수량에서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된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 연하게 표현이 된 곳은 비가 적게 내리는 겁니다. A 지역을 보면은 평소에 진했는데 지금 현재 연해졌죠. 즉 강수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B는 평소에는 연했는데 지금 현재 진해졌습니다. 즉 강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A 지역과 B 지역을 우리 엘니뇨 현상과 이해를 해보면 분명히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개념은 바로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져서 그리고 증발량이 활발해져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린다란 뜻은 바로 강수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수온이 낮으면 하강기류인 고기압이 형성되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맑고 건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강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엘니뇨가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원래 B에서 A쪽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약해져가지고 B쪽에 용승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서 발생한 것이 맞고요. A 해역은 일평균 강수량이 적어졌고요. 건조하니까요. 반면에 B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높아져서 증발량 많아져서 강수량 증가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1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나는 대기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A는 서태평양이고 B는 동태평양이죠. 평상시를 설명을 해드리면 무역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A 지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이 빠진 B 지역은 차가운 물이 올라가는 용승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하강기류가 생성되어 고기압이 형성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A 지역은 따뜻한 물이 몰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증가하고 해수 증발이 활발하여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구름이 형성되고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강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A와 같이 지금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무역풍이 약화되겠죠?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이동이 좀 적어지게 되고요. 평상시보다 B쪽은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증발이 활발해져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된다. 강수량 증가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온은 낮고요.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고기압이 형성돼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A 해역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일 때 적어지죠? A 해역은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맑고 건조해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B 해역의 표층 수온은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높게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을 따라 갔어야 되는데 덜 갔기 때문이에요.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일 때 약해지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정답은 2번. 14번. 그림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동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물이 덜 빠져나가서 차가운 해수가 용승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가게 되어서 증발량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상승기류가 형성되어서 구름이 많아져서 비가 많이 내린다 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A 지역인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오지 않아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하강기류가 형성되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생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해졌기 때문인 거고요. 니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당연히 낮기 때문인 거죠. 비가 내릴 가능성은 B 해역이 높다라고 방금 얘기했고요. 디귿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죠. 왜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엘니뇨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 순환 자료를 보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니뇨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 지역에서는 상승기류를 통해 구름이 형성되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 동태평양은 비가 많이 내리고 A쪽은 따뜻한 해수가 오질 않아서 차가워요. 따라서 하강기류가 형성되어서 고기압이 형성되어 맑고 건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셨네요. 자, 그러면 학생 A는 기억에서는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맑고 건조하니까 적어지게 된 거죠. 학생 B는 니은의 해수면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이렇게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학생 C는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해집니다. 맞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엘니뇨를 봤습니다. 넘어가서 엘니뇨에 의한 현상,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경우 사막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로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사막화도 마찬가지로 그림 자료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의 일부를 대기 대순환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사막 지역은 어디 있고 사막화 지역은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바로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연하게 생성된 것은 바로 다 사막화 지역입니다. 아직 사막은 아니고요. 사막처럼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사막 지역 주변이 다 사막화 지역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막의 위치를 보면은 적도 쪽에 있나요? 아니면은 약간 올라가서 30도 쪽인 중위도 쪽에 있나요? 지금 현재 사막들이 약간 중위도 쪽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 보면 사막은 주로 대기 대순환의 하강기류인지 상승기류인지 헷갈릴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보려면 요 30도 라인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공기가 아래쪽으로 땅 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강기류가 땅 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기류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위도에 분포를 하고요. 잘 생각해보면 상승기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구름이 형성되면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하강기류가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고기압이 형성되어서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사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하강기류가 맞습니다. 니은 과잉 경작이나 벌목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사막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황사가 어디서 날라온다고 알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위치 여기 있습니다. 그쵸? 바로 편서풍이 부는 나라예요. 따라서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중국 위쪽인 몽골, 그리고 중국의 사막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따라서 디귿, 중국과 몽골의 사막은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일수를 증가시키죠. 자, 넘어가면 17번.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위에 그림이 거의 동일하게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바로 30도 주변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막 주변에 바로 사막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사막은 주로 적도보다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한다. 맞죠? 그리고 사막화는 주로 사막 주변 지역에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사막 옆에서 사막화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막화가 발생하면은 우리 재난소설도 써봐서 알겠지만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식물들이 목말라 죽어버려요. 즉,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식량난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 5번. 주제 5번.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갑자기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일정한 양으로 보존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그림은 물체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열화상 카메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열화상 카메라는 무슨 에너지를 측정하는 걸까요? 바로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즉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중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을 골라볼게요.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니은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 에너지를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 가능하고요. 촬영 가능하고요. 디귿 전환된 열 에너지의 총량은 배터리에서 감소한 화학 에너지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한 화학 에너지는 바로 핸드폰으로 전기 에너지로 공급한 에너지죠. 그리고 전환된 열 에너지의 총량은 사용한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한 에너지보다 사용한 에너지가 많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19번. 다음은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설치된 열회수 환기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창문만 설치한 상황입니다. 창문만 설치.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면은 실내의 따뜻한 공기는 훅 빠져나가고 반면에 외부에 있는 찬 공기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는 마주치지만 서로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따라서 원래 마주치면은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열회수 환기장치. 네.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자,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열회수 장치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머무르겠죠. 머무르고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찬 공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 열회수 장치에 머무르고 나가게 됩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내로.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열회수 장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바깥의 찬 공기가 열을 받으니까 열을 머금게 되어서 다시 조금 따뜻해져서 들어오게 되겠죠. 즉, 창문보다 이렇게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겨울철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실외의 찬 공기가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 실내 온도가 크게 내려갑니다. 자, 겨울철에 우리 교실 온도 따뜻하게 해놨는데 창문 열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그림 나와 같이 창문 대신 열회수 환기장치로 환기하게 되면은 자, 요 네모 박스는 빈칸이 아니라 오타예요, 오타. 기억하고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겁니다. 나가는 실내 공기와 들어오는 실외 공기 사이에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자, 상대적으로 어떨까?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올 때와 열 회수 장치를 거쳤을 때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을까요? 가와 나중에 나가 더 온도가 높겠죠? 우리 온도가 높으면 찬 공기라고 느껴요? 따뜻한 공기라고 느껴요? 따뜻한 공기라고 느끼겠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어떨까? 평소보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그러면은 이 실내 온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여기는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럼 이 떨어진 만큼 우리는 에너지를 써서 난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조금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난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에서 열은 나가는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이동한다. 맞죠? 찬 공기는 니은으로 적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적게 되니까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주제 6번 에너지 효율 문제예요. 에너지 효율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공식에서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즉 1인데요. 이 1은 다시 바꿔 표현하면은 공급한 에너지 빼기 그냥 빠져나간 에너지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 기관이 고열원에서 50kJ의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열 효율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한 에너지 알고 있죠? 하지만 일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공급한 에너지 빼기 Q죠. 그래서 요 Q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0.3이래요. 0.3은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좀 써놨는데요. 열 효율이라는 것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1인데요. 한 1인데요. 그때 1은 공급한 에너지 빼기 빠져나간 에너지여서 50 빼기 Q2 혹은 Q라고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10분의 3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자, 분수는 분수라고 되어 있으면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세요. 그러면 50 곱하기 3은 150. 그 다음에 50kJ 빼기 Q2 곱하기 10 하면은 500 마이너스 10 Q2.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10 Q2 왼쪽으로 넘어가주고 150 오른쪽으로 넘어가주고 하면은 10 Q2는 35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워주면은 10으로 약분해주면은 Q2는 35kJ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화석 연료 자동차의 엔진 A와 전기 자동차의 모터 B에 공급된 에너지와 A, B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공급된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만 전환된다. 자, 이때 공급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때의 에너지 효율을 각각 EA, EB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면은 공급된 건 30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거 2란 게 있고요. 그리고 빠져나간 방출된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 효율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분의 1인데 1 안 되니까 1을 모르고 있으니까 Q1분의 공급한 거 빼기 빠져나간 열 에너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A에서는 32제로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빠져나간 게 21제로래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즉 1은 92제로가 되어서 10분의 3이 나오게 되고, 즉 0.3이 되겠죠? 이 B는 22제로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82제로만 빠져나갔대요.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즉 2란 것은 운동 에너지는 12제로가 되어서 20분의 12제로는 10분의 6, 즉 0.6이 되겠죠. 자, 2원 대 2B는 몇 대 몇 나옵니까? 3대 6이니까 1대 2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여 외부의 EE0에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2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공식에 대입해보면 공식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100분율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은 20%라는 것은 바로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그 다음에 사용한 에너지 EE0고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러면 양쪽을 100으로 나눠주면은 10분의 2가 되고
2Q1은 220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2제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Q1은 12제로가 나오고 자, 이 내용을 우리 위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즉 W는 Q1 빼기 Q2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W는 220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Q1은 여러분들 위에서 구했으니까 대입하고 우리가 모르는 Q2를 집어넣으면 Q2는 얼마 나옵니까? 820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Q1은 10, Q2는 8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열효율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같이 섞은 문제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발전기에 공급된 화학 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기는 화학 에너지를 모두 전기 에너지와 기역으로, 조명 장치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빛 에너지와 니은으로 전환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먼저 보면은 지금 현재 발전기에 화학 에너지 1000주를 넣었더니 그게 일부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기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기역에 대체적으로 소리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400줄의 에너지를 다시 조명 장치에 공급을 했더니 400줄 중에 빛 에너지 100줄이 되고 나머지는 니은이 되었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자, 여기다가 크게 한번 써볼게요. 1000줄을 넣었더니 그게 400줄의 전기 에너지 더하기 기역으로 됐고요. 그게 400줄은 다시 100줄이 되고 니은이 된 거죠. 거기에 다시 기역을 더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400이 100 더하기 니은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기역, 니은, 디귿을 풀어볼게요. 조명 장치의 에너지 효율은 자,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400줄 분의 사용한 1 빛 에너지인 100줄을 넣으면 4분의 1 해서 0.25가 되고요. 틀렸고요. 0.25. 니은,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열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기도 돌리면 뜨겁죠? 그래서 열 에너지 있고요. 조명 장치도 오래 켜놓으면 뜨겁죠? 따라서 열 에너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얼마다? 라는 건데 이걸 구하시면 돼요. 먼저 1000줄은 400줄 더하기 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역 얼마 나와요? 600이요. 근데 이 400에서 다시 100줄 더하기 니은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니은 얼마예요? 300줄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900줄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에너지 효율을 봤고요.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 적정 기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다시 한번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적정 기술인데요. 적정 기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건들을 다 고려한 기술입니다. 그 사회와 그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적정하게 맞춰서 만든 기술이다 하여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24번, 다음은 적정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됐든 발전소 지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맞는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되게 효과가 좋은 큰 적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B는 적정 기술이 적용된 예인데요. 햇빛이 많은 지역에는 햇빛을 이용한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뜨거운 곳은 이제 냉장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젖은 모래를 이용하는 항아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기역. 기역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자, 기역이 뭐였어요? 적정 기술이죠? 적정 기술은
돈이 많은 사회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곳도 비용 적게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니은 A는 태양빛이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태양열 조리기니까 햇빛이 계속 들어야죠. 그늘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젖은 모래 속에 물이 기화할 때 우리 기화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잘못 써놨네. 자, 여기 물은 액체이고요. 수증기는 뭐예요? 기체이죠? 그래서 기체로 변할 때 과정을 기화, 즉 기체로 변한다. 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에서 수증기로 될 때, 즉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 어떻게 해요? 차가운 냉동실에 넣나요? 아니면은 뭐 가스레인지로 키나요? 불을 데피나요? 불을 데피죠. 즉 열 에너지를 주죠. 에너지를 흡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기화할 때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에너지, 열 에너지를 특히 뺏어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돼서 냉장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림은 적정 기술이 적용된 장치 A,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약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작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 즉 전기 에너지를 조금 더 쉽게 공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과 표백제를 넣어 만든 페트병 실내 등, 즉 전기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햇빛만 있어도 빛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발전기, 풍력 발전기는 특히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터빈이 돌아가는 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거고요. 니은, B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전기가 없어도 우리는 실내에서 밝게 지낼 수가 있어요. 디귿, 적정 기술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우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대망의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가 기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수소가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에서 산화하는지 혹은 환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고, 이때 산화의 개념이 전자를 잃는 건지 혹은 얻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26번 그림은 수소 연료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공급되고 있고요. 수소가 여기서 공급되면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즉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으면 이 전자는 바로 이렇게 전구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오게 됩니다. 즉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수소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자가 나 다시 왔어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전자와 이 수소 이온이 다시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가 되고, 이 수소 기체가 결합하면서 동시에 여기 제공되는 산소와 결합하여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산화하죠. 특히 무슨 극에서 산화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요. A는 생성물은 오로지 물만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료전지는 화학결합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27번 그림은 물을 전기분해한 직후 전원장치를 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한 연료전지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광다이오드 우리 실험할 때 긴 게 사실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빛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긴 거네 플러스, 여기 짧은 거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는 아까 공급되는 거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수소가 공급되어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나뉘어진다고 했고요. 이때 전자가 이동하니까 자, 어디 극으로 나와서 어디 극으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물이 생성된다. 맞죠? 물만 생성하는 좋은 연료장치. 그 다음에 연료전지, 니은,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다. 기억은 플러스 극이죠. 전자가 이동해서 오니까요. 도착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저장되는 형태죠. 흐르는 형태고 그걸 뭐 저장할 수 있죠. 연료전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수소버스에 대한 신문기사 중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에 의한 거군. 그리고 산소와 수소를 투입하면 무엇이 나온다? 바로 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연료전지가 바로 이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안 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주행할 때 버스 연료전지 내부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물로 물만 배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기억.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맞고요. 에너지 효율은 높고요. 그리고 물만 생성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림은 해설사가 연료전지를 설명하는 모습이다. 전기와 물을 공급해요. 물만 생성하고요. 전기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발전기에 있는 터빈을 돌리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맞고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넘어가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인 조력에너지를 주로 이용한 조력발전, 그리고 파도에 파도 치는 것을 이용한 파력발전이 있죠. 파동에너지, 파도에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0번 그림은 밀물대의 조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물이 통과하면은 물의 흐름을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재생에너지를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고요. 해수의 운동에너지, 물이 흐름으로써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맞고요. 밀물대와 썰물대의 해수면의 높이차, 이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두 글자로. 조차라고 했죠. 조석 간만의 차 혹은 조차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차가 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번엔 파력발전과 조력발전을 비교해놨네요. 파력발전과 조력발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조력발전은 이렇게 물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이 발전기가 물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파력발전은 파도만 치면 돼요. 파도 치면서 안에 있는 공기실을 눌렀다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건지를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파력발전과 조력발전의 가장 큰 차이는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파력발전은 그런 입지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기억. 날씨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말이 안 되죠?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파도가 높게 칠 수도 있고 뭐 적게 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상관이?
없겠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관계없진 않습니다. 들렸다? 그 다음에 조력발전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죠. 바로 조력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발전 방법 과정에서 온실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귿. 자, 또 파력발전과 조력발전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와 파력발전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는 것은 파력발전인 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가와 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연료전지. 파도의 상황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말이 안 되죠? 파도 상황에 따라서 파력 발전이 달라진다. 날씨에 관계없이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지 못해요. 소규모로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근처 지역까지만 연계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화력발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 다음은 퀴즈 대회에서 출연자가 단계별로 공개되는 도움말을 통해 정답을 맞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발전 방식일까요?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다. 신재생이군. 그 중에서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연료전지는 아니네. 시화호에 건설돼 있다. 이거 그러면 시화호라는 표현을 알면 사실 여기서 이미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바로 조력발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모를까봐 하나 더 힌트를 주고 있어요. 바닷물에 높이차를 이용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차를 이용한다. 즉 조력발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4번 그림은 어떤 발전 방식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고 글은 이 발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을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때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차, 즉 조차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고요. 문제를 보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바로 조력 에너지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의 높이 차이가 커지면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는 게 조력 발전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발전 방식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밑에 오타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설 강의를 보면서 불러드린 정답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